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제주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한 가족의 주택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연예인을 포함해 여성 환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 건너뛰고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오프닝에서 전해드릴 소식이 조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젯밤 전북 김제 한 목조주택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올해 30살의 고 성공일 소방사.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외침에 1초의 고민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험 사수 끝에 지난해 5월에 임용된 정말 새내기 소방관이었지만 나를 버려서 남을 살린다는 그 정신만큼은 베테랑 소방관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너무 슬픕니다, 이거.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자, 오늘 시작을 하죠. 출연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교민들 사건 반장 완전 많이 봐요 하신 지현님, 영아님,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화이팅입니다. 자, 황영웅 씨 팬들이 뭐라 하든 저는 사반 응원해요 하신 김현자님, 사반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신 지숙자님, 솔직한 방송 사반 좋다 하신 정석천님, 토론토 교민입니다. 한국 갔다가 인천공항 수화물센터에서 캐리어에 넣어둔 물건 도난당했어요. 100만 원짜리인데 사연 있는 물건인데 유유하신 윤지희님, 쿠팡 배달합니다. 서울 강남 서초에서 동대문 번호판 달고 남폭 운전하는 자칭 전국구 라이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하신 폴른 엔젤님, 박윤경님, 김지윤님, 방비나님, 린다쿵님, 장설화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유세이 육반. 왜 이렇게 살도 빼셔가지고 우리 백 변호사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살을 빼서 안 나오는구나. 아이고 이런.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16년 만에 잡았다입니다. 이거 딱 제목을 보아하니 오랜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듯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7년에요. 그 인천에서 발생했던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들이 16년 만에 붙잡혀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쪽지문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7년 인천 남동구에서 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서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하니까 살해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훔친 택시를 타고 근처 주택가로 이동을 했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에 이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까지 갖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당시 경찰은 약 6천 대에 달하는 범죄 용의 차량 목록 그리고 기지국 통신 내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요. 범인을 잡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붙잡힌 겁니다. 세상에 참. 자, 교수님, 그런데 오래된 증거에서 유력한 단서, 이 쪽지문,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남은 지문을 발견했고 결국 이걸로 저렇게 잡을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에 태완이법이 만들어지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즉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지난 2016년도, 그러니까 9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죠. 인천 미제 사건 전담반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착수했고 지금 이제 7년 만에 이제 잡은 건데요. 이 범인들이 피해자의 택시가 나옵니다. 그 택시 불을 지를 때 불 쏘시개로 이용을 했었던 차량 설명서 그 책자에 쪽지문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감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과학 수사의 쾌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특정해서 약 한 7년간 추적을 해가지고 이 피의자를 특정해서 지난 1월 달 체포를 하고 공범 역시 이제 검거를 했는데요.
뭐 이 범행을 주도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은 혐의를 부인을 했지만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범 역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혐의를 인정을 하고 난 이후에 구속돼서 보강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고 DNA라든가 또는 이거 쪽지문을 갖다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한 그런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런 미제 사건들, 장기 미제 사건들 해결됐다는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무인 점포 순환 시대입니다. 자, 눈 깜빡할 새 벌어지는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남성 2명 주목해 주세요. 지금 입장합니다. 자, 무인 계산기 앞에 서더니 연장으로 그냥 쾅쾅. 자, 그런데 안 열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를 막 찔러보고 그래도 안 열리니까 또 열었다. 자, 드디어 틈이 벌어진 저쪽을 이제 지폐를 막 퍼 담습니다. 아이고 가방, 아이고 많이도 넣는다 진짜. 자, 그러더니 어느 정도 이제 다 빼냈다 생각했는지 그대로 쉥. 백 변호사님, 이거 연장 좀 쓸 줄 아는 거 보니까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지금 충분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인근 무인 점포에서도 거의 유사한 범행을 당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저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새벽 2시 한 42분경에 경기도 용인시 대학가 인근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남성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둔기, 그러니까 망치로 키오스크를 부수고 그 부수는 과정에서 근데 이 망치를 사용했던 사람은 장갑을 끼고 있어서 이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옆에 그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집어넣었던 공범 있죠. 예. 저 공범이 기계를 살짝 만져서 일단 지문을 채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지문 관련해서는 아직 과학수사대에서 지금 확인 중이고요. 경찰이 주변 CCTV와 오토바이 행적을 찾는 그런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무인 키오스크 안에서 돈을 빼는데 보시면 지폐만 빼죠. 예. 동전은 두고 갔습니다. 하하. 동전은 아무래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는지 1,000원짜리 지폐 30만 원 상당을 갈취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무인 점포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어서 저 2인조가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추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명 이상 모여서 망치를 들고 키오스크를 부수고 돈을 훔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 2명에게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키오스크 앞을 또 어슬렁어슬렁. 자,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꺼내더니 기계 틈에 집어넣고 툭툭 칩니다. 지금 뜯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친구도 지금 으라차차차차차 힘을 보태고 있죠. 열렸습니다. 자, 이제 뭘 할까요? 그렇죠. 현금을 저렇게 쓱싹 꺼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날 똑같은 수법 리플레이. 자, 앞서 또 저렇게 틈을 막 벌리면서 둘이 아이고 아주 그냥 통째로 그냥 이번엔 동전을 챙깁니다. 그냥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막 주워가는데요. 자, 아무리 후드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를 뒤집어 놔도 잡히지 않겠습니까? 네, 잡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잡히고 저렇게 CCTV에 고스란히 촬영이 돼 있고 저게 10대 3명입니다. 저걸 친구 사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잘못된 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지역의 무인 점포들 무려 8군데를 돌아서 70만 원 가량을 훔친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요.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불구속지만 송치가 됐습니다. 얘네 10대였군요. 네. 참 어쩌면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오락하다가 돌변입니다. 자, 밤새 오락실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입장합니다. 예, 직장인인가 봐요. 자, 이제 동전 교환을 하러 하고 게임을 하러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을 한번 쓱 보더니 갑자기 절단기를 꺼내네. 자, 그리고는요 카운터 금고를 해서 현금을 꺼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구석진 곳으로 아예 화폐 교환기를 저렇게 질질 끌고 가더니 또 역시 또 거기서 뜯어냅니다. 이번에는 입구 쪽에 있는 화폐 교환기도 또 저렇게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또 뭐 뜯어냈겠죠? 그러더니 이제 또 유유히 퇴장을 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노려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1일 새벽 2시 44분쯤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오락실인데요. 이 한 남성이 보시다시피 절단기로 동전 교환기 2대를 훼손한 뒤에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보시다시피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가방에 절단기를 챙겨온 겁니다. 그렇게 현금 500만 원을 훔쳤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아주 여유만만했다고 합니다. 30분 정도요, 아무도 없는 오락실에 머물면서 게임을 하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또 돈을 챙긴 뒤에도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범행 장소를 아주 천천히 떠났다고 하는데, 이 피해 업주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요, 이 새벽 2시쯤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런 틈을 노려서 이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오락실 20년을 운영했는데 이렇게 간 큰 도둑은 처음 봤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 전날 새벽 시간대에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하, 미리 와서 사전 답사를 했던 모양인데 교수님 잡혔습니까? 네, 잡혔습니다. 아이고야.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 사람이 아까 이제 뭐 연장까지 챙겨서 아주 침착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봤을 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동종 전과로 복역을 하고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사람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용의자가 지난 6일 광주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가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 광주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 충남, 천안 그리고 대전 등을 돌아다니면서 점포 10곳을 틀어서 약 76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발생케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경찰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가족분께서 채팅창에 이런 거 자꾸 보여주면 따라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다 잡힌 겁니다, 지금. 예, 저렇게 하면 잡힌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소개를 한 거예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돈 봉투 남기고 후다닥입니다. 자, 한 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으셨습니다. 그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구대 앞 한 할머니가 지금 뭘 끌고 오셨어요. 자,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지구대 안으로 입장. 어쩐 일로 오셨어요? 경찰이 물으니까 대뜸 돈 봉투를 저렇게 딱 건네놓고 할머니 뭐예요 이거? 나 갈래 하면서 서둘러 지금 나가시는데 뒤따라 나선 경찰들이 막 가는데도 말을 막 거는데도 손사래를 치면서 저리 가 하면서 그러니까 경찰도 꾸벅 인사를 했어요. 이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달 11일 날 충남 천안에 있는 저곳이 서북 성정 지구대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할머니 갑자기 경찰서 지구대에 들어가서 또 돈 봉투를 꺼내서 경찰들에게 건넨 겁니다. 아니 왜 이거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막 나가시려고 하니까 그 황급히 뒤따라가서 이거 뭐라는 거예요? 라니까 할머님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으로 써달라고. 세상에. 그러고 나서 아니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묻지 마,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성금으로 써도. 그러고 저렇게 빨리 그냥 정말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도망가셔 버린 거예요. 어쩜 예, 좋아. 경찰에서는 이거 성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기부처에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 봐서 뭐 복장만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시는 그런 야. 차림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진짜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절대로 호칭 안 쓰는 남편. 어떤 사연일까요? 네, 말 그대로 아내를 부를 때요, 따로 호칭을 안 쓰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그럴 때에도 호칭은 쏙 빼고요, 큰 소리로 이 휴지 좀 갖다 줘, 이렇게 본론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내가 서운해서 좀 진지하게 남편한테 얘기해 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호칭이 대체 뭐가 중요하냐, 여보라고 몇 번 불렀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조차도요, 결혼 3년 차인데 여보라고 불러본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호칭 좀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호칭 없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자신이 좀 예민한 건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하다못해 우리 고양이도 이름 부르면서 세상에 지 마누라 이름 한 번 제대로 안 부르는 네가 사람이냐? 좋아, 그래. 나도 그럼 똑같이 해. 야, 백, 너 청소 좀 해. 동그라미. 그러시군요. 역시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아니 어차피 이 집에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있잖아. 밥 먹자 하면 당신하고 밥 먹자는 얘기잖아. 연애할 때부터 내 성격이 이랬다는 거
알면서 왜 이제 와서 급발진이야? 아, 나 그래, 알았어. 정 그렇게 서운하면 내가 이름 불러줄게. 선영아 X. 아 예. 뭐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막 심호흡까지 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전 맨날 이름 불러요. 아 진짜. 그럼요. 뭐라고? 전 선영아 항상 그러죠. 전 아, 항상 이름 부릅니다. 꼬맹이라고 예.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해요. 집에서는 알겠습니다. 안 그러죠. 자, 우리 그래요. 양 변호사님. 저도 집에서 호칭 안 불러요. 아 진짜. 저는 특히 우리나라 호칭 그러세요? 아니요. 아니 그냥 본문만 해도 돼요, 충분히. 여보 자기 이런 거 막 닭살 쓸어서 못 아니, 부르겠어요. 자녀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진짜, 저는 존댓말 쓰거든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도 20년 넘었어도 존댓말 쓰거든요. 하지만 호칭은 못 부르겠어요. 정말 막 온몸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나까지 막 떨려 막 진짜. 자 그러면 교수님. 교수님은 어떻게 사모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뭐 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옛날식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뭐 여보라고 부르는데 여보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보의 기원이 여기 보세요의 준말이었군요. 아닙니다. 그 기원은 제가 만든 거죠. 이게 진짜. 그냥 여기 여보 이럴 이렇게 수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왜 이제 아까 동그라미를 쳤냐면 이 남편이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존댓말로 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어이 거기에서 제가 점수를 안 준 거예요. 진짜. 그게 자기 그 아내에 대해 가지고 야 어이 거기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제 3년 차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고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야 어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차니까 뭐 이렇게 늦은 것은 아니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니까 지금부터 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세요. 여보. 오늘의 수학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저는 뭐 건졌어요. 여보라고 하진 않는데 저는 네. 그냥 항상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하면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린다고. 누구 엄마.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그냥 어이 뭐 하다가 이제 누구 애라면 누구 엄마로 바뀌고 그래서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하는데 이름 좋잖아요. 왜 이름을 안 불러요? 뭐 양재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뭐 존댓말 하는 건 그것도 이름 불러주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그렇게 뭔가 정이 없어 보여요. 진짜 이 대학 선배를 향한 이 돌직구. 가만 계실 겁니까 이거? 아니 뭐 각자 나름대로 하죠.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가볍게 보거나 부르라 부르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닭살 쓸어서 못 부르겠다니까요. 저는 그것뿐이에요. 오로지. 알겠습니다. 우리 또 양 변호사님 스타일이니까.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메이커 린님은요. 절대 싫어요. 애정이 1도 없어 보이잖아요. 친구도 이름 불러주는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은희인님, 여보라고 불러야 결혼한 게 더 실감이 나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승희님은 전 결혼 38년 차인데요. 호칭 이름 아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좀 좋아.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본론만 말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자처럼요. 그 아이디가 뭐라고 하셨죠? 구승희님. 구승희님 혹시 어떻게 38년을 사셨는지 조금 그 후속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지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따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따님 신채아 양이 사건 반장 시작하고 딱 1분만 시청한 뒤에 방에 자러 간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요? 보시죠. 자, 사반 시작 기다리는 채아. 잠시 후 뾰로롱 보고선 엄마 다 봤다 하고 방에 저렇게 휙 돌아가지고 방에 자러 간답니다. 채아가 보기엔 좀 험한 내용들이 많겠죠? 시청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잠시 후에 돌아오죠. 물 건너왔습니다. 미식 천국 태국에서 교촌을 만나러 타마린드 소스와 크러쉬드 페퍼의 태국식 매운 감칠맛 교촌 방콕 전버윙 시즌 한정 메뉴. 당신의 피부 속 뮤즈를 만나다. 뮤즈. 제주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한 가족의 주택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한 주택에 남성이 아주 새벽에 침입을 했다. 네, 이게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이었는데요. 이 제주시 한림읍의 한 이 주택에 한 남성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던 흉기로 일가족 4명을 위협하고 또 집에 있던 흉기 2개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이 가족들이 잠에서 깨서 저항을 하니까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 겁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출동한 경찰마저 위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가지고 경찰을 위협을 했던 건데요. 일단 이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니까 본인 차에 숨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이제 경찰한테 확인이 되니까 흉기를 막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고요. 경찰이 장봉을 가지고 이제 남성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본인 차를 다시 타고 달아납니다. 달아나서 그 과정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체포가 된 겁니다. 예. 저희가 이걸 말로만 설명드릴 게 아니라 경찰이 그때 상황을 고스란히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범인을 쫓아가던 이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인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순찰차가 앞 차량을 쫓고 있는 장면이고요. 해당 차량 계속해서 이 도주를 하죠. 그러더니 해수욕장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바다인 내렸어. 것 같은데 차에서 내려서요. 이 집에서 훔친 흉기입니다. 그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순찰차로 다가오는 모습까지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 경찰은요, 이 차로 남성을 한 차례 들이받은 이후에 제압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아, 지금 제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아이고 참. 자, 이 영상만 봐도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남성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술 먹었군요. 아니 술을 마셨는데 전 좀 황당한 게 지금 그 가족들을 생판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집안이라거든요. 거기 찾아 들어가서 흉기로 위협하고 흉기까지 또 빼앗고 운전하고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저렇게 대처까지 했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 정도의 그 술을 마셨다라고 하고 이 사건 전날부터 술을 마시긴 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이렇게까지 취할 수 있을까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네요, 진짜 저는. 자, 교수님 어제 저희가 사건 전해드렸는데 인천 현대시장 불질러 가지고 상가 50곳을 다 태워놓고 기억이 안 난다. 아이 술이 왼수입니다. 뭐 이랬다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의 그 사건 전해드렸는데 아주 그냥 레파토리 아주 기억이 안 난다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뭐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협박하고 흉기 훔치고 차 몰고 가고 또 경찰하고 대치하고 하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스토리가 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심리는 범행을 저지른 그 범죄자의 자기하고 원래 자기를 갖다 분리시키고 싶어서 그냥 전매 특허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그 완전히 기억이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그런 행위를 갖다가 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자기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갖다가 받는 것이 확실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양 변호사님 그 보통 그 제주 뭐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이런 거 막 촬영하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나름 힐링을 좀 하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게 낮에 보면 참 아름다운 풍경인데 네. 만약에 진짜 새벽이 되면 주변에 인적도 드물고 아, 이거 좀 저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 평화가 공포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뭐 휴가 같은 데 가서 그런 곳에 묵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술에 취한 남성이 들어와서 흉기로 위협을 하면 얼마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 무서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긴 하는데 결국 이 남성이 저지른 범죄만 해도요. 강도했죠. 근데 흉기 들고 특수 강도했죠. 음주운전해서 달아났죠. 또 공무원 경찰들까지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흉기를 든 상태로 지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까지 적용돼서 결국 법원에서 구속을 시킨 겁니다. 아, 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그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새벽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 집에 있는 뭐 흉기를 집어들고 그걸로 위협을 했다는 건데 혹시 뭐 다른 걸 훔치러 들어갔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건가요? 일단은 다른 걸 훔치려는 시도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흉기 들고 위협했으니까 강도다 생각하시는데 강도는 뭔가 재산을 취득해야 강도거든요. 무슨 재산을 취득했냐? 이 사람이 들어갈 때 맨손이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이제 뭐 흉기 같은 걸 2개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고 그걸 놓고 나왔으면은 강도는 안 됐을 텐데 그 2개를 들고 나와서 죄명이 특수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저 가족의 집에 왜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흉기만 들고 나온 건지, 물론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 안 난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믿기 어렵고 그 정확한 동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이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술을 뭐 입으로 마시냐, 어디로 마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버릇치고는 인생을 망치는 그런 술버릇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새벽 2시 반에 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다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남겨진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는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한 여성은 얼마 전 이곳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성형외과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찾는 데다가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한다며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며칠 전 한 온라인 사이트에 성형외과 IP캠이라는 영상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겁니다. 영상에는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진찰을 받는 모습,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영상이 어떻게 유출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어제 뉴스룸을 통해서 단독 보도해드린 사건이죠. 오늘 하루 종일 뭐 떠들썩했는데,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인데요. 여기서 이 환자의 신체 부위가 고스란히 드러난 내부 영상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해당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체형 성형을 좀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연예인들도 다수 찾아오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 이 부분을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걸 하지 않고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한다. 이 점을 홍보를 하면서 이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는 점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그런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은요, 영상이 촬영된 이 날짜에 해당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영상을 인터넷으로 발견을 하고 더 퍼지기 전에 얼른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 이 자들 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피해자가 좀 영상의 용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도 그만큼 많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해당 영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제 28일까지 5일 동안 이제 그 찍힌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 있는 그 용량이 1.5GB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특히 이제 성형외과의 치료실 내부를 찍은 것인데 거기에 이제 뭐 의료진들이 오가는 모습, 뭐 그거 찍힌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뭐 신체를 드러내고 진료를 받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거기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그 얼굴을 갖다 알아볼 수 있는 수준부터 이 신체가 촬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한 30명 정도 되는데 유명 그 연예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아주 큰일입니다. 예, 저희가 뭐가 됐든 이 자료를 제보를 통해서 얻었고 또 수사 당국에 이 관련 영상을 다 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도 해당 영상을 최소화해서 노출하고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혹시 그렇다면 그 내부 직원의 소행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병원 내부에 있는 IP 카메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CCTV하고 조금 다른데 바로 인터넷을 유무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한다면 과거 영상을 돌려서 찾잖아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킹에 좀 취약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 요 카메라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 이
유출된 영상이 촬영된 날짜, 뭐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비정상적인 수치가 확인이 돼서 해킹이 의심돼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지금 알린 상태라고 하고요. 일단은 뭐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이 추가로 혹시라도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경찰에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거 너 아니야? 꼭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또. 네, 일단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한 게 지난 5일 밤 정도부터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한 온라인 사이트예요. 성형외과 IP캠 이런 제목으로 파일 30개 정도가 한꺼번에 업로드가 된 겁니다. 특히 영상이 확인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엔 불법 촬영물을 보려면 직접 본인도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포의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곳입니다. 포인트 500점이 있어야지만 이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포인트를 쌓으려면 불법 촬영물을 직접 올려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용자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이런 불법 촬영물을 퍼나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수님, 당장 저부터도 제가 어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신체를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막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에 찍혀가지고 그게 막 제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걸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상상만 해도 예. 얼마나 제가 진짜 대인 공포증이며 뭐며 막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지겠어요, 제가. 아주 이제 끔찍한 일이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인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 유명 연예인들의 실명까지 공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일반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이 유명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에 그쪽을 갔었던 많은 그 환자들 한 30여 명 정도가 본인의 얼굴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이용자들이 서로 경쟁하듯 불법 어떤 그 촬영물들 갖다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퍼나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행동 이후에 본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논란이 되는 것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또 막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백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CCTV는 이게 뭐 외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녹화를 했다가 그걸 리플레이하는 거지.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진료실에 그 외부와 회선이 연결된 인터넷 카메라, IP캠이 도대체 왜 필요했던 걸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이건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요즘에 많이들 씁니다. 뭐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 뭐 반려동물이 있다거나 이럴 때 쓰기도 하고요. 아이가 있을 때 쓰기도 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매장을 비워두고 오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이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CCTV는 자체적으로 내부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요즘은 IP캠을 워낙 그냥 CCTV를 검색해도 IP캠을 판매하는 곳들도 많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보안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병원에서도 CCTV 가지고 유명 연예인들이 드나든다라는 걸 홍보를 했으면 저는 나중에 사건이 밝혀져야겠지만 타겟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이것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9월부터 병원에 CCTV 설치도 의무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CCTV도 사실 그 나름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 내의 서버를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또 뭐 누군가가 또 훔쳐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혹시 저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도 입법적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해킹이라 치면 네. 이게 만약에 뭐 국내라면 그나마 모를까? 진짜 외국에서 해킹을 했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건 정말 큰 문제죠. 지금 일단 뭐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확인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해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가해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피해자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 또 많은 누리꾼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라면 아무래도 좀 덜했을 텐데 IP 카메라를 또 유선 저장 장치에 또 저장하지 않아서 더 보안에 취약하게 만든 것 아니냐. 도대체 그건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게 진짜 해킹인지
뭐 저희가 뭐 병원을 의심하는 거 아니지만 예. 뭐 내부에서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외부로 유출을 한 것인지 정확한 유출 경로를 일단은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막참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성범죄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음란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일 경우에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건 제목이 성형외과 IP캠이잖아요. 딱 봐도 그냥 불법인 겁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이유를 짚어봅니다. 자, 저희가 지난달 소개했던 사건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남성. 아동 유기 혐의를 수사를 받았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요. 이 아내에게는 상간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아이만 낳고 이 아내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 당시까지도 이 남성과 아내는 이혼 소송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산부인과에서는요, 아이 친부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지난해 12월에 이 해당 남성을 이 남편을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성이 민법상 아이의 친부로 명시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다면서 출생 신고를 거부했는데요. 이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어제 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남성이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 묻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서 이미 이 남성이 자신의 새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아내가 상간남하고 이렇게 이미 집을 나가가지고 상간남하고 살면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또 출산 와중에 또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야, 너 네 애인데 왜 데려가서 안 키워? 너 아동학대, 아동유기. 아, 이런 법이 어딨어 진짜.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가 병원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 신고를 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혼인 중이었잖아요. 이혼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아버지로 추정을 되는 겁니다. 추정을 하는 건데 이제 출생 신고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좀 별개의 절차긴 해요. 그나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민법상 아버지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걸 소송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친생 부인의 소는 거의 받아들여질 것이고 100% 예.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이 아이는 이제 정말 아이가 안타깝습니다. 이제 출생 신고를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이를 낳던 아내는 사망했습니다. 출생 중에.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나쁜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상간남 아니겠어요? 이제 이 남편은 상간남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 아내가 가출한 뒤에 상간남과 3자 대면을 했을 당시의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왜 여기 인형 내가 봤잖아. 내가 해 나쁜 거고. 그러니까 네가 주문 부리면 넘어간 건데 여기 지금 같이 있냐고. 아는 누나, 네. 아는 형님은 있어도 아는 누나. 참, 저 짓을 하는군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 뭐 사랑하는 사이 맞을까 네 하고 이제 수긍하는 모습인데 그랬으면 최소한 본인이 진짜로 사랑했다면 본인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라도 책임을 지던가 해야 됐을 텐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숨진 이 아내의 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 우리가 첫 보도 당시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상간남이
이 아내가 출산할 때 병원에 있었다고 처음에 기사에 떴었어요. 아니, 자기 애를 낳는데 당연히 그렇죠. 있어야죠. 근데 아니었다고 합니다. 없었어요? 일단은 이 숨진 아내 지인에 따르면 이제 아내가 이제 배가 불러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상간남이 좀 어리죠. 네. 10살 연하입니다. 어. 뭐 노래방 도우미라고 하는 연하 남자친구를 소개하면서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본인 집에도 자주 머물렀었다고 해요. 그 지인 집에. 근데 일단 이 집안에서 출산을 아이 문제로 좀 다퉜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임신 8개월쯤에 이 상간남이 예. 쓰레기 버리러 간다면서 사라졌답니다. 이 아이를 책임지기 싫어서 그랬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출산할 때 오지도 않았고 이 출산할 때 상간남 대신에 이 숨진 아내의 지인, 이 지인이 함께 가줬었다는 그런 또 진술이 나온 상황입니다. 교수님, 나 잠깐 쓰레기 좀 버리러 나갔다 올게 해놓고 주랭랑을 쳤어요. 예? 현재 그 이게 상황이 사람입니까, 진짜 이 이게?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한 얘기가 아니 그 상간남이 내 처가 자기 아이 놓다가 사망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연락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연락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뭐 쓰레기 버리러 간다 그러면서 도주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더 딱한 것은 이 아내가요. 그 상간남에게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그 돈이 이제 거액의 돈인데 아이고. 그 채무가 전부 이 남편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 방송에서 이 상간남의 행방을 갖다 추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지난 여름에 상간남하고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고용을 했는데요. 가게 사장인데 지각도 심하고 거짓말도 하도 해가지고 그냥 내보냈다는 거죠. 일주일 만에. 그랬더니 이제 또 서너 달 전에 또 이 상간남을 만났다는 그 사람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도 뭐 일을 하다가 50만 원을 가지고 또 무전기까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 같은데 그 무전기까지 들고 도망갔다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우고 불륜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남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제발 저 모자이크 좀 지우라고 막.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 이번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아동 유기의 진범. 자, 무슨 얘기인지 이 남편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일이 지금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지만 저도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아동유기죄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산부인과까지 같이 다녔고 그리고 애를 낳았다 죽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 네. 이걸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친구 자체가 그럼 누가 보더라도 형사사건은 되거든요. 근데 왜 경찰들이 안 놔둬주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진짜 저 남편분의 얘기처럼 그 상간남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제 가정 파괴범이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그 상간남인 이 박모 씨 같은 경우가 정말로 그 아동을 유기한 그 범죄자다. 사실 이 남편 같은 경우가 아동을 유기했다고 그런 어떤 그 누명을 갖다가 썼다가 이번에 지금 이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찰에서도 이제 아동 그 유기죄와 관련돼 가지고 아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상간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뭐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를 할 것으로 봅니다. 양 변호사님, 고발하면 가능할까요?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기본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남성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되냐 굉장히 뭐 이거는 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왜 여성들만 이 육아에 관해서 특히 이런 사례처럼 정상적인 법적 법률론이 아닌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의아한데 저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로 보이는 게 이 상황의 특수성은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친모가 사망했다고 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라면 이 경우는 다른 경우에 뭐 남자가 책임을 안 진다와는 확연히 좀 다르게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저희가 진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남겨놓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그 진짜 영문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케어해야 할지는 우리 사회가 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는 나서 보니 엄마는 사망했고 아빠라는 사람은 도망 다닙니다. 본인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이 아이 입장에서 지금 아직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일단 지자체가 학대아동쉼터에서 이 해당 아기를 돌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남편분께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이후에 이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하고 친모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가는데 친모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부모가 없더라도 정말 이 아이 잘 돌봐야 되고요. 또 위탁이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서 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사회에게 남겨진 또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1년) 전 9월의 추석 연휴 첫날,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의 하루는 여느 때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당직을 맡은 사람은 50대의 백경사.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간 순찰에 다녀온 동료가 들어왔을 때 혼자서 파출소를 지키고 있던 백경사는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고 맙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이 피살을 당한 이 상황. 설상가상 백경사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까지 가져간 범인.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총이 나흘 전에 무려 20여 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사라진 권총, 백경사 피살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20여 년 만에 발견된 그 총. 자, 2002년 발생했던 사건이죠. 무려 21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역시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거죠. 먼저 오늘 아침 있었던 전북경찰청의 공식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미제 수사팀에서 최근에 단서를 통해서 2002년 경찰관 피살 사건의 현장에서 사라졌던 총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범인 그리고 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무려 21년 만에 이 백경사 피살 사건의 실마리가 지금 잡힌 건데요. 이 사라진 줄 알았던 백경사의 이 권총, 이 총이 발견된 곳이요, 이 철거를 앞둔 울산의 한 숙박업소 천장에서였습니다. 이 총은 당연히 20년 만이니까 상당히 녹이 쓴 상태였는데 이 백경사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 그 권총이 없어졌을 때 일련 번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일련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현재 경찰은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 권총에 묻은 지문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누군가 전주에서 경찰을 살해했는데 총을 훔쳐 달아났고 그 총이 21년 만에 정말 뜬금없이 울산에서 발견됐다. 자,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죠. 2002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네, 2002년 9월 20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날은 그 당시에 추석 연휴 첫날이었는데요. 이 전주시에 있는 금아미 파출소에서 부소장이었던 54살 백경사가 이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파출소를 이제 혼자 지키고 있었는데 밤 12시 50분쯤에 근무 교대를 위해서 이제 순찰 나갔던 동료 경찰이 돌아와서 보니 백경사가 바닥에 엎드려서 숨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아이고. 일단 흉기에 찔려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일단 범인은 백경사를 살해하고 백경사 허리춤에 있던 지금 조금 전에 사파로 나왔던 것처럼 장전된 38구경 권총을 빼앗아서 파출소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안에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 안에 CCTV 봐야죠. 지금의 CCTV가 워낙 흔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2002년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CCTV가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답니다. 여기도 비디오 캠코더 수준의 CCTV가 있었는데 마침 또 고장이 나 있었다고 아이고. 하고요. 그러니 뭐 찍힌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해서 탐문 수사도 하고 이제 이 뭐 우범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추려서 추적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300여 명이었어요. 근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뭐 파출소 안 CCTV는 고장이 나 있었다고 해도 이게 뭐 요즘 같으면요 저 주변에 그냥 다 촘촘히 깔려 있었겠지만 2002년 지금 21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그 CCTV 환경이 뭐 요즘 같지가 않았었어요. 더구나 이제 현직 경찰관이 파출소 내에서 살해당하고 총기를 피탈당한 사건, 그야말로 이제 충격이었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살해범에 대한 현상금을 2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계속 하는데 거기서 하나 좀 이제 이상한 것을 갖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 파출소에서 어디 원룸까지 족적이 쭉 이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원룸에 살고 있던 그 20대 카센터 종업원이 의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집에서 부러진 흉기와 그리고 피가 묻은 그 바지가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유력 용의자 이제 신병 확보했다 이런 보도까지 이제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카센터 종업원이 자기 그 지인하고 술을 마시는 그 과정에서 뭐 어떤 그 알리바이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허물어짐으로써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완전히 미제 사건 쪽으로 점점 그렇게 그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용의자들이 잡히긴 했어요. 네, 있긴 있었습니다. 이 사건 3달 뒤에 해가 바뀌고 2003년이었는데요. 1월 14일에 이 전환점을 맞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파출소 인근에 있는 한 작은 음식점에서 작은 절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남성 3명이 순차적으로 검거가 됐는데 이 3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고요. 이른바 이 가출팸 일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주 시내의 음식점에서 같이 음식을 훔친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백경사와의 연결고리가 하나 확인이 된 어허. 겁니다. 이들이 백경사가 이 숨지기 4달쯤 전, 그러니까 2002년 5월쯤인데 이 당시에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 적발한 사람이 바로 백경사였던 겁니다. 아하. 이 오토바이도 그 당시에 압수가 됐거든요. 이런 정황이 좀 수상하다 생각을 해서 경찰이 추궁을 했는데 이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습니다. 아하. 이 사건 당일에 압수된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그 파출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그 오토바이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대놓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백경사한테 오토바이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 백경사가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흉기로 백경사를 살해하게 됐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백 변호사님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연결이 돼서 끝났으면 지금 뭐 다시 흉기를 찾아서 재수하고 이럴 일이 없겠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권총 탈취한 거 다 자백하고 그리고 현장 검증까지 하면서 다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번복의 이유가 우리는 경찰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변호사도 뭐 이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뭐 주먹과 걸레자루로 뺨과 발바닥을 얻어맞고 또 속칭 다리 벌리기 등 기합도 받고 뭐 구타당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압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당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이 상황에 대해 검찰 수사까지 그 당시에 의뢰했었습니다. 뭐 결정적 증거물인 뭐 권총도 없고 뭐 지금 용의자들은 진술을 번복하고 그러다가 결국 수사본부가 해체됐고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겁니다. 자, 아까 그 현장 검증하는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출팸 그때 당시 친구들이 지금 현장 검증하는 모습이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당시 수사팀은 걔네들 맞았다. 우리는 분명히 쟤네들이 진범이라고 믿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최초 조사를 하고 자백을 받았던 그 경찰이 인터뷰에서 지금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 그리고 조 씨, 박 씨가 조사를 받을 때는 바로 부모가 입회한 상황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가혹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현장이 이 파출소하고 상당히 가깝고 또 이제 백경사 사건에 이제 전부 다 집중하던 그런 상황에서 너 혹시 파출소 살인 사건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상당히 그냥 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범행 일체를 갖다가 다 털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절도로 구속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생 언론사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 너 일행들은 범행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나도 안 했어요라고 하면서 번복을 이제 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저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를 그 했었던 가혹행위를 갖다가 해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그 해당되는 그 경찰관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무혐의로 그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참 그러니까 그 분명 보통 우리가 뭐 양 변호사님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야, 뭐 불어 임마 하면서 막 하면은 하면서 막 이렇게 허위로 자백하는 자, 뭐 이랬다고 주장을 하고 경찰들은 아니 부모들이 입회한 가운데서 자백을 받은 건데 무슨 내가 무슨 폭력을 썼냐 또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매듭이 안 풀리는 채로 20여 년을 흐르다가 앞서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서야 뭔가 단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거죠. 그 잃어버린 총기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발견된 건지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22년 전에 이른바 대전은행 강도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주범이 이 백경사 피살 사건 주범을 안다고 제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진범은 교도소 수감 중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 편지로 써서 보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주범이 이승만이고 예. 이 공범이었던 사람이 이정학인데 그렇죠. 저 이정학이 이 백경사 피살 사건을 저질렀다고 이승만이 편지에 쓴 거예요. 근데 이걸 경찰로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편지에 어떻게 썼냐면 그때 사건 범인이 나에게 뭐 얘기를 해서 어디에 숨겼다,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 감췄다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서 총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이거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총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 이승만, 이정학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주범이죠. 두 사람. 자, 그런데 처음에 이게 이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도 정말 장기 미제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실마리가 풀렸던 것이 이정학의 자백이었습니다. 아니, 난 종범이고 주범은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무기징역 선고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승만이 이정학이 백경사를 살해했다. 뭐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군 멍군을 자기들끼리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대전 은행 강도 사건 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2001년 말에 대전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경사 피살이랑 범행 시기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법도 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들이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권총을 뺐습니다. 경찰의 총을 뺏었죠. 그리고 이 총으로 이 국민은행 승합차에 현금을 싣고 오던 이 직원 3명을 위협해서 현금 3억 원을 탈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저항하던 은행 직원 1명이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2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해 8월에 이 진범 2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요 뭐 구속이 되고 무기징역까지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의 여죄를 지금 들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정말 연관이 있는지는 차차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승만이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승만이 이정학 짓이다. 그 백경사 살해 사건. 그리고 실제 편지를 써요. 어디 그 울산에 어디 가보면은 그 총이 있을 거다. 반신반의했겠죠. 경찰도. 근데 가서 봤더니 진짜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보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교수님. 야, 뭐가 됐든 이게 확실히 누구 짓인지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정말 큰 고비는 넘었습니다. 20년 장기 미제 사건에.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승만이가 지목을 했던 그 울산에 거기 숙박업소 그쪽에서 이제 총기를 그 발견한 것은 팩트니까요. 작년도 우리가 이제 이 그 대전 그 권총강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얼마 뒤에 이 범인들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다시 이 사건하고 연계가 되니까 정말 이 그 사건에 있어서 연계성이 정말 아주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주범과 공범이 서로가 총을 쏘지 않았다고 서로의 책임을 갖다 밀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몇 년에 걸친 그 경찰 수사 끝에 그 이정학이가 이제 잡히면서 그 자백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승만이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승만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그 배신감을 토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그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갖다 그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의리를 배반했으니까 뭐 그 사람들 얘기하는 의리죠. 우리가 예, 봤을 때는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꾸로 그 이전에 있던 사건 그 총기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두 개 사건이 전혀 우리가 연계성이 없다라고 보였던 이 두 개 사건이 이런 식으로 풀릴지는 정말 우리가 예측을 갖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필 규정이죠. 예. 야, 교수님도 정말 그 별개의 두 사건이 이렇게
딱 접점이 맞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다행이고 극적입니까? 자, 이 백경사 살인 사건 전담 수사팀이 이제 막 또 꾸려졌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 사건의 진실이 전부 드러나겠죠?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서랍을 열어보고 또 이불도 들춰보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빼놓고 책상 위에 올려둔 틀니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야. 손자까지 나서서요, 이 할머니의 틀니를 찾아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틀니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강아지 입을 좀 보시죠. 잠깐만. 뭐야 이거? 이 발견의 이빨이 너무나도 아니 잠깐만. 이거 가지런하죠. 사람이 뭐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강아지가 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물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할머니 틀니를 뺏어서 물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뭐야? 이걸 발견한 손자는 빵 아니. 터져서 웃으면서 강아지에게 약간 따지니까 공포스러워. 강아지가 틀니를 저렇게 툭 뱉어버렸습니다. 나 잠깐 소름 돋았어. 잠깐 말도 안 나와. 지금 그 강아지 얼굴 모습 아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가면 느낌이 야 무서워. 아니 분명히 강아지 얼굴인데 사람 치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틀니 물고 있으니까요. 강아지 아니라 약간 곰같이 보이기도 하고 팬더같이 그러네요, 보이기도 진짜.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거 연출된 상황 아니냐, 맞아. 강아지가 어떻게 틀니를 끼냐 이렇게 맞아. 의심을 좀 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저 틀니 다시 사용할 수는 있는 거냐라면서 할머니의 틀니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참에 뭐 임플란트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 오늘 약간 소름. 쟤 왜 저래? 자, 계속해서 중국 이어갑니다. 네, 두 어린 소년들이 높은 담장 끝에 매달린 한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소녀는 주차장 담장에서 놀다가 그만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는데요. 그 순간 이 소년들이 친구의 손을 꽉 붙잡아서 떨어지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아이들은 친구를 끌어올릴 힘은 모자랐지만 그래도 몇 분 동안이나 안간힘을 써서 친구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에도 한 소녀가 혹여나 친구가 떨어질까 봐 두 팔을 들어올려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얼른 어른들이 달려와야죠. 네, 멀리서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손을 놓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서 구조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당시 상황 보시죠. 小朋友，还有上前捉到！我接不住手，你们只要有人不得全水头，快点！ 네, 때마침 남성들이 계단을 황급히 올라 아이들에게로 향합니다. 올라오네요. 네, 달려가 소녀의 팔을 잡고 것처럼 껏 들어옵니다. 아이고. 자, 아이들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담장에 기대 또 아래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네, 소녀가 매달려 있었던 곳 지금 딱 봐도 높죠? 아파트 예. 2, 3층 높이의 담장이었는데요. 소녀는 이 의리 있는 친구들 덕분에 천만다행히도 다친 곳 없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자, 담장 아래 있던 친구도 올라와서 무사히 구조된 친구에게 꼭 붙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떠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도로가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불안하네요. 자, 오토바이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어린아이가 도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네,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이를 본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팽개치고 달려가서 저 아이를 덥석 안아 올립니다. 차도 아이를 봤는지 다행히 속도를 늦췄고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달리던 아이를 순식간에 잡아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 3살밖에 되지 않은 꼬마였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쳐 반가운 마음에 그냥 마구 달려나갔던 겁니다. 아이를 구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에서 나가지 마, 그만! 뭐 이러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렇게 아이가 도로 쪽으로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잡아들었던 겁니다. 진짜 아이는 누구 엄마 아빠 있으면 그냥 가잖아요. 맞아요. 네, 중앙분리대 쪽에 있던 경비원이 운전자에게 아이를 넘겨봤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요. 보호자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이를 구해줘 감사하다며 살해음을 주려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정말 괜찮다면서 무사양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도 내던지며 달려가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망가졌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운전자는 이건 문제가 아니다. 아이가 괜찮으니 난 다 괜찮다라고 했답니다. 이 운전자는 현지에서 아이를 구한 영웅이 되었고요. 경찰청장의 감사패까지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비행기 아닙니다. 그런데 기내가 뿌연 연기로 자욱합니다. 아이들 비명 소리도 들리고요. 어른들도 다급하게 승무원들을 부릅니다. 이미 몇몇 산소 마스크도 내려와 있고요. 이 비행기는 지금 하늘 위를 날고 있는 아이고야. 상황입니다. 기내에선 이런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Tápense la nariz y la cara, por favor, y permanezcan sentados, por favor. 어떻게 이 산소 마스크마저 제대로 내려오질 않아서요. 이 승객들은 본인들 옷으로 입을 가리면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플로리다로 향하던 비행기 아니었는데요. 한쪽 엔진에 새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충돌로 엔진에 불이 붙었고요. 기내까지 연기가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이 승객들은 연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심지어는 산소 마스크를 꺼내려고 천장을 두드리다가 손을 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승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We just feel the explosion, a lot of smoke. We couldn't breathe for about, I don't know, 10, 15 minutes. We couldn't breathe. We don't have any mask. How are you feeling now? I mean, the So smile. grateful. I'm so grateful. I'm ready to see my sons. That's the only thing I want to see. 네, 이 기내에는 승객 147명 그리고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다행히 비상 착륙에 성공을 했고요. 이 승객과 승무원 모두 다치지 않고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 네, 승객들은 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기침을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비행기에 붙은 불을 서둘러서 진화했습니다. 안전히 구조된 승객들은 엔진 한쪽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착륙시킨 기장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항공사는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 그리고 숙박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자, 마지막 픽 인도로 가보시죠. 네, 한산한 도로인데요. 한 여성이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러네. 이 갑자기 뭐야, 도로가 갈라지면서 딱 깜짝이야. 아래에서 흙탕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 물은 스쿠터 타고 지나던 이 여성을 덮치고요. 도로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콸콸 쏟아집니다. 아니, 지진 난 거예요, 이거? 이 재난 영화 한 장면 같죠? 네. 이 갑자기 도로가 찢어지면서 3m가량의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물이 마구 솟아오른 건데 이 도로 아래 지하 수도관이 터져서요. 물이 새다가 결국 그 압력을 못 견디고 도로가 저렇게 부서져 버린 거였습니다. 이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고 주변 지역 건물에도 물이 차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방금 그 스쿠터 타고 지나간 사람 괜찮아요? 네, 도로 갈라지기 직전에 스쿠터 타고 달려오던 저 여성이 있었죠. 이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고.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이 여성을 발견해서 구조하긴 했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터진 이 수도관은요, 오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작업을 마친 수도관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계 관계로 평소보다 10분 일찍 저녁 6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10분 일찍 잊지 마시고요.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